이혼 후 10년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된 전 남편을 봤습니다. 그날 내 세상은 멈췄고 진실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좁은 반찬가게 간판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희 반찬방. 이 가게는 58살 윤정희가 10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전부였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손끝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그 고등어 조림 좀 싸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방금 졸였어요. 살도 도톰하게 올랐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반찬통을 다듬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의 손은 성실하고 따뜻했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하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 남은 반찬 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게를 채웠어요. 밤 10시를 넘으면 정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정희는 조용히 반찬통을 닦으며 중얼거렸죠. 박준호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살까?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 남편 박준호의 이름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미워했고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풀리지 않았죠. 밤이 깊어질수록 정희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희와 준호의 이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준호는 갑작스런 부도와 빚더미에 짓눌려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다 갚을 거야. 믿어줘. 준호의 말은 공허했고 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준호의 주먹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가정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깨진 접시 위로 흐르는 피를 닦으며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끝이야. 이 집도 이 결혼도. 아들 민재를 데리고 도망친 뒤 정희는 손수 반찬을 팔며 버텼어요. 냉장고에 고기가 없어도 밥상엔 늘 미소가 있었죠. 28살이 된 아들 민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병원에서 당직이에요. 그래도 반찬 좀 싸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밝은 목소리에 정희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역시 든든하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재의 이름 옆에 저장된 내 전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노숙자들의 노래소리가 스쳤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자주 듣던 멜로디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정희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친구 은숙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야, 정희야. 오늘 나랑 점심이나 먹자. 서울역 근처에 새로 생긴 국밥집이 그렇게 맛있대. 정희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말했어요. 서울역? 거긴 너무 복잡해서 싫어.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요즘 사람들 줄 서서 먹는다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역이라는 말이 낯설게 가슴에 박혔어요. 10년 전 이혼 후 마지막으로 준호를 본 곳이 바로 그 근처였죠. 당시 준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어디론가 사라졌고 정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괜찮겠지,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정희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햇살이 가게 유리창에 반사되어 정희의 눈동자에 잠시 눈부심처럼 번졌어요. 그날 정희는 모처럼 화장을 했습니다. 옅은 핑크빛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었죠.
그리고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나도 좀 살자.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서울역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정희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중얼거렸어요. 이상하지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하네. 그 순간 차창 밖으로 스치는 노숙자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어깨에 걸친 낡은 외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속삭였죠. 윤정희,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잊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다시 너를 부를 거야. 정희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지 못했죠. 이 평범한 하루가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뒤집을 악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리요. 서울역 앞은 늘 그렇듯 혼잡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그리고 벤치마다 웅크린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죠. 정희는 친구 은숙과 함께 약속한 국밥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휴, 진짜 사람 많아. 나는 이런 데 나오면 숨이 막혀. 그래도 맛집은 이렇게 북적거려야 제맛이지. 요즘 사람들은 줄 서서라도 먹는다니까. 은숙의 말에 정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나 웃음 끝에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그 이름만으로도 어디선가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혼 후 마지막으로 준호를 본 곳이 바로 이 근처였기 때문이죠.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10년이야. 다 잊었잖아. 괜히 예민해지지 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하 통로 쪽에서 낮고 거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낡은 기타 소리와 함께 들리는 가성의 멜로디였죠. 어느 날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그 한 구절이 정희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준호가 술에 취해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은숙이 물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잠깐만 저기 좀 봐. 정희의 시선이 지하통로 벽 쪽으로 향했어요. 낡은 천 조각을 덮고 웅크린 남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더러워진 외투, 헝클어진 머리, 까맣게 타버린 손끝. 준호는 종이컵을 앞에 두고 있었죠.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 세 번째 부분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어요. 10년 전 어린 민재가 유리컵을 떨어뜨렸을 때 준호가 피를 흘리며 꿰맸던 그 자국이었죠. 틀림없었습니다. 정희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은수가 저 사람 박준호야. 뭐라고? 설마 그 인간이 여길 왜 아니야? 나 알아. 저 손 저 어깨 저건 틀릴 리 없어. 은숙이 팔을 잡았지만 정희는 이미 천천히 준호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10년의 세월이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박준호 씨. 정희는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나예요. 윤정희.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드러났죠. 수염이 자라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속의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한때 정희를 바라보며 웃던 그 눈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그러나 준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차가운 돌처럼 정희의 심장을 내려쳤죠. 누구세요?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야. 윤정희. 당신 아내였잖아. 민재 아빠잖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어요. 그 이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나랑 헤어질 때 그 한마디만 했잖아요. 미안하다. 그게 다였잖아. 그 한마디로 나랑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 죽은 줄 알았어요. 찾을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 있었다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때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내려놓았죠. 정희 씨 이제 그만 가요. 나는 더럽고 초라하고 이제 누구에게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러고 살아야 해요? 그때 준호의 외투 안쪽에서 무언가 삐죽 튀어나왔어요. 정희는 손을 떨며 그걸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어린 민재가 풍선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 세 사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다녔어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버리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쏟아졌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떠났어요? 우릴 버리고 왜? 준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너랑 민재가 살 수 있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을 버리는 이유였냐고요. 정희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자신을 벌주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젠 늦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정희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가빠지며 다리가 휘청거렸죠. 정희야. 은숙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준호가 반사적으로 정희를 붙잡았죠. 준호의 손이 정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어요. 세상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역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지고 정희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죠. 마지막으로 느껴진 건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그날 밤 서울역의 가로등 불빛이 붉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준호는 사람들 틈에 숨어 사라졌죠. 은숙은 그 자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창백한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귓가엔 낮은 기계음이 반복됐죠. 삑삑삑. 정희는 한참 동안 이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은숙을 보고서야 안도했어요. 은수가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야, 진짜 사람 잡을 뻔했어. 서울역 한복판에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정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모든 게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서울역 지하통로, 그 낡은 외투, 흉터가 있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준호의 목소리. 이럴 줄은 몰랐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준호 씨 봤어. 정말 준호였어.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봤어. 근데 정희야, 그 사람, 예전 그 사람 아니야. 그냥 잊자. 너무 늦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눈빛 난 알아. 준호,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어. 은숙은 한숨을 내쉬며 정희의 손을 잡았지만 정희의 결심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죠.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정희는 은숙의 만류를 뒤로 한 채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몸은 가벼운 멍에 쌓인 듯 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그냥 사라질 리 없어. 준호, 아직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정희는 전철 안에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정희는 준호가 앉았던 자리로 천천히 걸었어요. 낡은 담요와 종이컵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 준호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흙 묻은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통, 다른 수첩,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누구라도 내 물건을 주우면 혹시 윤정이라는 이름을 보면 전해주시오.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사진 한 장과 낡은 영수증이 함께 있었어요. 사진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서 준호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성동구 복지센터 급식비 10,000원,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단 하루 전이었죠.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 아직 근처에 있는 거야. 정희는 서둘러 복지센터 주소를 검색했고 곧바로 그곳을 향해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었죠. 복지센터 문을 열자마자 중년 관리인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박준호라는 분, 그분요. 어제까지 봉사 나왔었어요. 봉사요?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예. 노숙자 중에서도 드물게 스스로 도와주는 분이에요. 남들 밤 나를 때 묵묵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 챙기고 참 좋은 분이셨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요? 그 사람이 정말이요? 관리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늘 사진 한 장을 들고 다녔어요. 이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죽고 싶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에 정희의 눈물이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버린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으려 사라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 견디며 언젠가 당당하게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복지센터를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정희는 준호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준호가 무책임해서 떠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겠네.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혹시 윤정희 씨 되시나요? 서울역에서 쓰러지신 분 보호자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병원에서 연락드리는 건데요. 그날 같이 있던 남자분이 남기신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실 때 들르시겠어요?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기신 게 있다니. 준호가 무언가를 남겼다는 거예요. 정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사무실 한켠에서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죠. 그분이 구급차 타기 전에 건네셨대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야, 나 괜찮다. 하지만 이번엔 다시 너희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내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미안하다. 그 아래엔 덧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라도. 정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호, 나한테 돌아오려던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그날 밤 정희는 준호가 남긴 가방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밤새 눈을 감아도 서울역의 소음이 귓가에 울렸어요. 꿈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이제 좀 웃어줘. 정희는 꿈속에서도 흐느꼈어요. 당신이 먼저 와야 웃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꼭 쥐어진 건 준호가 남긴 사진 한 장과 그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정희는 준호가 남긴 가방을 껴안은 채 새벽을 맞았어요.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정희는 편지를 수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정희야, 나 괜찮다.
하지만 다시 너희 앞에 설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정희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표정, 준호의 떨리는 손, 그리고 준호가 내뱉었던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정희는 가방 속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곳곳이 적고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용산공사, 성민건설, 2013년 11월 15일.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민건설? 윤성민?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혼 직후 정희의 곁에 다가와 위로해주던 남자였습니다. 사업가 윤성민, 준호의 옛 동업자였죠. 윤성민은 정희에게 준호가 회사를 망쳤다며 당신은 준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엔 그저 준호가 빚을 못 견뎌 도망친 줄로만 알았죠. 정희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설마 그때 윤성민이?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바로 성민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유리 건물, 로비 한켠의 대리석 명패에는 대표이사 윤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윤성민은 여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고급스러운 로비,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리셉션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약속 없이는 뵙기 어려우신데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성민 씨에게 전해주세요. 박준호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그 이름이 언급되자 직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정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잠시 후 윤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품격 있는 남자였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정희의 눈에는 윤성민의 미소가 너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군요. 윤성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라뇨. 그날 이후 1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윤성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희는 윤성민의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을 꺼내 던졌어요. 이거 박준호 가방에서 나왔어요. 성민건설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윤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 이름 아직도 잊지 못했나요? 윤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단호히 말했어요. 준호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었으니까. 윤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씨 세상 순진하긴 여전하네요. 박준호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욕심부리다 계약서에 사인 잘못해서 회사 날려먹고 내게 책임 덮어 씌우려다가 도망친 거죠.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믿든 말든 당신 자유죠.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정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때 내가 박준호 빚까지 처리해줬어요. 당신이 감옥 갈 뻔했잖아요. 내가 막아준 거예요. 윤성민의 말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당신이 도와준 거였다고요? 그렇죠. 대신 박준호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정희 씨. 정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10년 전 윤성민이 건넨 돈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엔 친구의 선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준호를 무너뜨린 대가였던 거죠. 건물을 나서던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거짓말이야,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윤성민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정희는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준호가 앉던 벤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자 주머니 속에 낡은 편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움츠렸어요. 정희야, 나는 괜찮다. 그 문장 속에서 준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야 했어.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왜 그토록 고개를 들지 못했는지, 준호가 왜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준호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생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민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대로 못 끝내.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밝혀낼 거야. 정의는 손에 쥔 수첩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대신 싸울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서울역 전광판 위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아래 정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의지의 표정이 스쳤어요. 밤늦은 서울역 광장에 비에 젖은 돌바닥에 네온 사인이 반사됐습니다. 정희는 낡은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당한 일을 밝혀야 해. 누군가 준호를 짓밟고 준호의 삶을 망가뜨렸어. 정희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익숙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수동 43의 이창고 건물. 정희는 주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밖엔 빗방울이 흩날렸고 정희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었습니다. 준호가 이곳에 무언가를 남겨뒀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창고는 이미 낡아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무너진 간판,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정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한켠에 놓인 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성민건설 하청계약서, 용산재개발 내부 보고서. 문서들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정희의 눈이 멈췄어요. 박준호 대표, 불법 하도급 책임 전가, 형사조치 예정.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때 그 사건이잖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뒤쪽을 넘겼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써내려간 낙서 같은 글씨가 있었어요. 윤성민이 날 이용했다. 나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정의와 민재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랬구나. 준호 나 때문에, 민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구나. 정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아. 혼자 그렇게 떠나면 난 뭘로 살아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10년 동안 정희는 준호가 무책임하게 도망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준호는 정희와 민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쓴 채 사라진 거였죠. 감옥에 갈 뻔한 건 준호였고 빚을 떠안은 것도 준호였으며 거리로 내몰린 것도 준호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찾긴 찾았구만.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윤성민이었습니다. 윤성민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이런 데까지 오다니 대단하네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박준호한테 무슨 짓 했어요? 박준호? 아, 자기 손으로 망했죠.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윤성민의 말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를 거짓 계약서로 엮어 감옥 보내려 했잖아요. 준호가 다 뒤집어 썼잖아요. 정희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성민은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여기요.
정희는 문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남긴 기록이에요. 윤성민이 날 이용했다고 적혀 있어요. 윤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딴 낙서 하나로 내 인생을 흔들겠다고? 그 낙서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삼켰어요.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준호는 거리에서 죽어갔어요. 당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도 멀쩡히 밥 먹고 살아요? 하느님이 용서할 줄 알아요? 윤성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이네요. 박준호는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약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약한 사람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윤성민이 비웃었죠.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정희의 눈빛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윤성민이 다가왔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그거 세상에 나가면 당신 아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이 번쩍였어요. 뭐라고요? 민재. 병원에 있죠? 지금 의사로 잘 나간다던데 그 이름 내 입에 올리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순간 정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기만 해봐. 당신이 무너뜨린 건 한 남자의 인생이 아니라 한 가족의 영혼이었어. 정희의 손이 윤성민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이 죽어가요. 윤성민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침묵 안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어요. 박준호는 이미 죽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준호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정희는 낡은 수첩을 가슴에 껴안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울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이제 내가 해볼게요. 당신이 못한 일 내가 할게요. 정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거실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엔 낡은 수첩과 문서, 복사본이 흩어져 있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며 귓가를 찔렀습니다. 준호가 남긴 수첩, 윤성민의 이름, 그리고 뒤집어 씌운 계약서라는 단어.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묻을 순 없어. 누구도 준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으니까. 정희는 노트북을 켜고 지역신문 제보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목을 적었어요. 10년 전 용산 재개발 비리, 숨겨진 희생자 이야기.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 이름을 이렇게라도 남겨야 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가 남긴 수첩을 스캔해서 첨부했고 사연을 길게 적어 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역신문 기자 한 명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윤정혜 씨, 제보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확실합니까? 여기요. 박준호가 남긴 수첩이에요. 거짓일 리 없어요. 정희는 준비해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기자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내리며 말했어요. 증언이 필요하겠네요. 그분 살아계신가요? 아니요. 아마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는 눈길을 피했어요. 죽은 사람 이야기면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진짜 하실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준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정희의 눈빛은 단단했죠. 기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준비해보죠.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이익을 지키는 쪽이 빠르니까요. 며칠 후 기사 제목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10년 전 용산 재개발 비리, 하청업체 대표 억울한 몰락 의혹. 짧은 기사였지만 반응은 컸어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나 가짜뉴스 아니야. 댓글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정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윤정혜 씨 맞죠? 누구세요?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남의 이름 파서 문제 만들지 마세요. 뚝! 전화를 끄는 순간 정의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윤성민이야. 분명히 그쪽에서 한 거야. 다음 날 반찬 가게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성민 회장님 심부름 왔어요. 이런 일 계속하시려면 가게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정의의 얼굴이 굳었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냥 충고입니다. 남자들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정의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아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또 준호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이번엔 절대 그렇게 안 돼. 정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의는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그냥 혹시라도 누가 엄마 얘기 물어보면 아무 말하지 마. 알겠지? 엄마, 또 무슨 일 벌이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밤 정의는 서울역 근처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준호가 늘 있던 자리였죠.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의 낮은 목소리,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람. 정의는 허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씨 나 무서워요. 근데 도망치진 않을게요. 이젠 내가 당신 대신 싸워야 하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의의 발치에 종이 한 장이 날아들었어요.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 안내문.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긴 당신이 마지막까지 있던 곳이었지. 정의는 그 안내문을 들고 다음 날 복지센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지센터 안에는 정의가 기억하던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 낡은 식판, 그리고 한켠에 붙은 사진판. 자원봉사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천천히 사진판에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 작게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준호. 그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성실했던 사람. 떠난 뒤에도 그의 빈자리를 모두가 기억합니다. 정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그 이름을 따라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세상에 버려졌지만 여기선 누군가의 희망이었구나. 정의는 식당 한켠에 앉아 준호가 나누던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눈시울을 자극했죠. 당신이 남긴 자리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 이름 내가 끝까지 밝힐게요. 정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온기가 이런 거였을까? 정의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빈 마지막 장에 펜을 들었어요. 준호는 세상에 버려진 노숙자가 아니었다. 준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다. 정의는 글을 다 쓰고 나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역의 야경이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준호의 눈빛처럼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역의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은 무릉덩이 위에 흔들렸어요. 정의는 손에 낡은 가방을 꼭 쥔 채 걸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준호의 수첩, 계약서, 사본, 윤성민의 비리 정황, 그리고 10년간 눌러온 한 여자의 눈물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준호를 대신한 마지막 길이야.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정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방송에서는 성민건설 비리 의혹이라는 작은 기사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정희가 제보한 자료가 드디어 기자 손에 전달된 거예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하청업체 대표 박준호, 부당한 계약서 전가 의혹.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에게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정혜 씨, 보도 승인 났어요. 하지만 반박 보도가 곧 나올 겁니다. 버틸 수 있겠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예. 진실이니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며칠 후 윤성민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윤성민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저를 향한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저희 회사와 저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윤성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요. 그 순간 기자석 맨 뒷줄에서 조용히 일어나 한 여자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였어요.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윤성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윤성민 씨, 당신 그 이름 기억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성민이 눈을 찌푸렸어요. 누구시죠? 박준호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은 준호의 회사를 빼앗고 준호의 인생을 짓밟았어요. 준호는 당신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게 준호의 마지막 삶이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윤성민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근거요?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준호의 글씨, 준호의 고통, 그리고 당신 이름이 남아있어요. 정희가 수첩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식간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윤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정희는 울먹이며 외쳤어요. 조작이라면 왜 준호가 그걸 품고 죽었을까요? 당신이 준호를 이용했잖아요. 내 가족을 망가뜨렸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엔 10년의 눈물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며칠 뒤 뉴스 헤드라인에는 성민건설 비리 의혹, 대표 검찰 조사 착수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반찬가게에서 조용히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윤성민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은숙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드러났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잖아. 은숙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준호 씨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잖아. 그거면 됐지.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은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싸늘했지만 깨끗했어요. 정희는 준호가 늘 앉던 벤치에 앉아 작은 국밥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목까지 끓였어요. 정희는 국밥을 벤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앞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이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지켰어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국물에 섞였어요. 그러자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준호의 목소리가요. 고맙다,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역의 밤하늘엔 눈처럼 흰 가로등 불빛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편히 쉬어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대신 끝낼게요. 새벽 첫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정희의 실루엣이 붉은 노을에 잠겼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엔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노숙자 쉼터 앞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자리엔 이제 정희가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아저씨, 이리 와요. 오늘은 멸치볶음 좀 더 넣었어요. 사장님, 늘 감사해요. 그 사람 생각나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정희는 식판에 밥을 담으며 살짝 고개를 들어 창가 너머 서울역을 바라봤어요. 그곳 준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벤치는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엔 누군가의 절망이 아닌 준호의 흔적과 따뜻함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 전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성민건설 윤성민 전 대표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화면 속 윤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준호를 무너뜨렸던 그 오만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자는 정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이 봤으니까요. 그 이상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윤성민을 향한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준호의 이름이 깨끗해졌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은숙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네. 기분이 어때?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글쎄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아. 그냥 고마워. 누가? 준호. 끝까지 내게 용기를 줬잖아. 은숙은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결국 사랑이었지. 미움도 복수도 다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정희를 지탱했던 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를 향한, 그리고 준호가 정희를 향해 품었던 그 마지막 사랑이요. 그날 밤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얼굴에 닿았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죠. 정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 정희, 그리고 어린 민재. 사진에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준호 씨, 이젠 울지 않을게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 이젠 제가 누군가에게 나눠줄게요. 그 순간 봄바람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정희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가게 앞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오늘 시간 돼요? 왜? 오늘 아빠 기일이잖아요. 함께 갔다가 점심은 국밥 먹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그 국밥집.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진짜 그렇게 떠났어요? 나 때문에? 정희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준호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아빠 기억나요.
어릴 때 나 업어주고 노래 불러주던 거.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는 그런 사람이었어. 따뜻한 사람이었지. 두 사람은 서울역 근처 작은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와 민재는 나란히 앉아 뜨거운 국밥을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며 정희는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이 국밥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정희와 민재를 생각했겠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다 버티느라.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었어. 준호가 항상 옆에 있었어. 정희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온기가 이런 거였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희는 서울역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봄날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정희에게 이 풍경은 특별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세상, 정희와 민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정희의 손끝에 떨어졌어요. 정희는 그 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남습니다. 준호는 떠났지만 준호의 이름은 오늘도 누군가의 국밥 한 그릇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정희의 미소 속에, 민재의 따뜻한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